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2차 법규 기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합격의 정설에서 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태상 평가사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정태상 평가사고 30기 2019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학력사항은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법학을 전공했고 사실 법학은 부전공인데 제 졸업장에 학사로 나오니까 적어놨고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 2년 동안 있었고 제 지도 교수님은 홍준형 교수님이라고 행정법 전공하신 법학 박사 교수님 밑에서 2년 동안 배웠고 하면서 이제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대 친구들, 학부생들이랑 대학원에서 이제 행정법 수업이 또 있었거든요. 그 수업에서 조교를 하면서 교수님 따라서 이제 채점도 간단한 문제들 채점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에 행시 공부를 좀 했었는데 행정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행시의 꿈을 모두 접지 못하고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여기 이것저것 답안지 쓰는 거라든지 이것저것 많이 좀 물어보고 그런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제 지도 교수님은 제 평가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3번 들어가셨던 이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평가사 공부를 했던 건 아닙니다. 제 수험 관련해서는 저는 30회 동차로 합격했는데 사실 조금 생동차라고 하기엔 생동차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29회 때 1차를 떨어졌었거든요. 부끄럽지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1차와 2차를 동시에 병행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는 밑에 적어놓은 행정고시를 4년 동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시 공부를 좀 하면서 행정법을 제가 좀 잘했었어요. 잘했었습니다. 다른 과목들 뭐 제 전공이었던 행정학 이런 거는 40점대로 뭐 빌빌댔는데 유독 법 과목은 제가 고득점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2010년에는 처음 봤을 때 56점이었나?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점수였지만 그 다음에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분석하고 교수님들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고 제 나름대로의 체계를 잡고 좀 디벨롭을 한 결과 거의 이제 사실 이 행정법만 보고 따로 떼놓고 보면은 제 주변에서 저보다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행정법을 과거에 좀 공부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이제 과대평가를 하고 1차, 2차 직장 다니면서 1차, 2차를 동시에 하면서 이제 과욕을 부리다가 1차를 한번 떨어지고 29회에 1차를 떨어지고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고 30회 동차를 노리는데 실무랑 이론은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30회 합격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운이 좋았지만 합격했고 그때 법규가 저를 합격시켜줬죠. 법규 67.5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고 제가 이제 30회 동차 합격을 했지만 제 여기 적지 않은 좀 특이사항은 과외입니다. 아마도 제 이름을 들어보신 분은 신림동의 음지에서 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외하는 사람으로. 네. 제가 30회 합격인데 제가 이 당시에 실무랑 이론은 공부가 재밌었는데 법규가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과거에 잘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뭘 하면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걸 선뜻 손이 잘 안 나가고 그거 할 시간에 괜히 실무 문제 하나 더 풀고 막 그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이 약간 눈앞에 딱 보이는 미션을 부여를 해놓으면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하게 해나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스스로 미션을 부여를 했죠. 지금 이제 과외를 해서 생활비를 벌자. 네, 그래서 제가 과외를 하겠다고 사람들이 이제 모집을 하고 그래 놓으면은 물론 제가 이제 수험생이니까 제 수업을 얼마나 많이 듣겠냐마는 뭐 최저시급으로 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면 사람들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미션을 건 거예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미션을 걸면서 이제 내 스스로 남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판례를 정리하고 법조문을 정리하고 그런 과정을 스스로에게 미션으로 부여해서 결국 이제 완주를 할 수 있었고 30회에 합격을 했습니다. 뭐 실무 이론도 뭐 나쁘지 않은 점수였지만 그래도 법규가 캐리해서 합격을 했다. 그리고 제가 30개 합격을 하면서 제 처음에 이제 3명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아름아름 소문이 나가지고 최종적으로 거의 한 10명 좀 넘게 제 수업을 들었던 것 같고 그중에 저까지 포함해서 저 빼고 9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에 저랑 같이 과외를 했던 분들이 14명인가 15명인가 있었는데 그중에 9명이 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까지 해서 10명. 그렇게 합격을 했고 31회, 32, 33회까지도 거의 한 10명씩 매년 합격생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정태상 아카데미 정모 한번 하자 뭐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모를 하지 못했고 아무튼 약간의 특이한 이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났는지 이제 타 학원에서 이제 시대에듀라고 하는 타 학원에서 잠깐 강의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 합격의 정설이라는 저희 설상원 평가사랑 같이 학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 특이한 건 이렇다. 물론 이제 제가 고득점한 거는 제 자랑이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제가 가르쳐 드렸던 분들이 법규 캐리해서 합격을 한 분들이 많았다는 게 오히려 전 조금 더
내세우고 싶은 포인트예요. 재수업 듣고 이제 재수업을 들었지만 결과가 안 좋았던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연락을 안 주셔서 모르겠고 적어도 이제 재수업을 듣고 합격했다고 저한테 연락 와서 밥 한번 샀던 분들은 적어도 카톡이라도 한번 연락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 왔던 분들은 거의 50 후반에서 60 초반 정도의 점수를 득점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재수업 듣고 가장 고득점 했던 사람은 네 법규 67.5점 저랑 똑같이 33회인가 그분이 33회 이제 전체 차석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67.5점으로 법규 제일 고득점이었던 것 같고 그분 지금 다른 학원에서 약간 과외 같은 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재수업 듣고 합격하신 분이고 좀 특이한 분은 또 다른 온라인 쪽에 하는 학원에서 이론 강의 하시는 분이 재수업 듣고 생동차로 합격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여자분 계시고 또 특이한 사람은 32회 전체 수석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합격 수기에 제 이름을 적어주셔서 아무튼 그런 거 있었고 저는 뭐 이런 분들은 뭐 다 전부 다 2년차 생동차 분들이니까 약간 기억이 남는 분들이고 그런 사람 말고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면 저랑 같이 합격했던 30회 동기인데 그분은 5년차 합격했어요 그때. 근데 4년차 때 29회 때 법규 꽈락으로 떨어졌던 분인데 30회 때 그러니까 법규 39점으로 꽈락으로 떨어졌던 분인데 30회 때 62점으로 법규 62점 받고 합격했던 분 39에서 62점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큰 업적이지 않나 1년 만에 그것도 4년차 거의 약간의 머리가 굳어있는 그런 분을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업적 아무튼 그렇다 저도 잘하지만 제가 가르쳤던 분들도 결과가 좋았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자랑 너무 길어지는 거 너무 많이 했네. 여기까지 할게요. 바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수험생이잖아요. 우리 수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카데믹하게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이란 무엇인가, 법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 하려고 재 수업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잘 풀고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그 팁을 얻어가려고 재 수업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수험은 하나의 이거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없는 거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 기본 강의부터도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당연히 저 뒤에 나오는 기출문제 해설 강의 그리고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진행하는 사례 문제풀이 강의 역시 모두 다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고 결과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기본 강의를 행정법을 3회, 행정법 4회, 개별법 5회로 이제 제 과거에 다른 분들을 가르쳐 드릴 때 그래서 기본 강의 8회 플러스 1회 해서 9회로 기본 강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들 의심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9회 만에 기본 강의를 다 하냐. 남들은 30회차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랬는데 뭐 저는 결과가 합격으로 다들 나오니까 결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나오는 것만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법 파트에서는 우리 시험에 행정법이라는 법학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지난 30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쟁점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과감하게 그동안에 가르치지 않았었거든요. 과감하게 이거는 그냥 지워도 된다라고 했었던 쟁점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장 판결이라든지 뭐 판단 여지 그리고 뭐 선결 문제 이런 거 지난 기출 문제를 다 저는 이제 다 보잖아요. 단 한 번도 출제 안 됐으면 그 정도면 약간 출제하는 교수님들 사이에서 약간 컨센서스 합의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행정법 영역을 싹 다이어트 시켜서 나왔던 것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선결 문제니 이런 걸 아예 안 하진 않을 거고 그런 것들은 개념 정도 관련된 법 전문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이해만 시켜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기출 문제에 자주 빈출되었던 그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기본 강의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걸 저는 이제 일단 제가 열심히 분석한 기출 문제 5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지식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다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첫 번째 타입의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에서 쌓아야 될 지식은 요런 것들이 있다. 두 번째 타입에서 필요한 지식은 요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철저하게 이 각 유형 실제 수업의 순서도 이 유형별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지 착착착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막 진행이 될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각 유형별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요. 법학의 약간 근본이 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행정청이 주로 이제 공공기관, 뭐 시군구청장 같은 시장이나 뭐 구청장이나 이런 행정청이라고 할게요. 직관적으로 뭔지 아시겠죠? 그 행정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국민에게 처분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해 봐라는 문제가 첫 번째 타입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법학을 다루는 모든 시험에서 근본이 되는 타입의 문제고요. 근본이니까 당연히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이긴 하지만 오히려 비중은 조금 떨어져요. 왜냐하면 법학의 근본인데 간평 시험에서는 조금 비중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출제 빈도 같은 거 보면 떨어져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타입의 유형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예를 들어 이제 토지 자기 땅이 수용되게 됐다라고 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보상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판단해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험에는 없고 간평 시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학의 근본은 첫 번째 타입의 문제가 근본이지만 간평에서의 근본은 두 번째입니다. 보상을 할까 말까? 한다면 얼마? 어디까지 보상해야 될까를 묻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지금 기본 강의를 듣는 우리들은 두 번째 타입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지식을 쌓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권리구제 수단을 묻는 문제입니다. 끊어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지금 법학 초짜들이죠. 법의 비읍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릴게요. 법학의 용어들은 다 한자어들이고 한 단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어가는 습관을 가지고 끊어가면서 읽으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권리, 구제, 수단. 세 단어죠. 권리. 국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러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침해당했는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침해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쓸 수 있는가? 주로 소송 같은 거겠죠. 소송을 한다면 무슨 소송을 할 수 있는가? 만약 소송을 말고 다른 걸 한다면 또 무슨 수단을 쓸 수 있는가? 뭐 행정심판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행정소송이나 심판 말고 그냥 또 다른 수단은 없는가? 뭐 그런 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첫 번째 거랑 마찬가지로 법학시험의 근본이에요. 이 두 가지가 1번, 3번 유형의 문제가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법학시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유형의 문제인데 1번은 우리 시험에서 조금 비중이 낮다고 했죠. 근데 3번은 우리 시험에 오히려 2번보다 3번이 출제가 더 많이 됐어요. 출제 빈도로 보면 3번이 더 많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평 법규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타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 강의 때 다른 거 일단 제껴놓고 두 번째, 세 번째 타입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지식을 쌓는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본 강의를 할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제가 당연히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고 네 번째 타입의 문제. 네 번째 타입은 밑도 끝도 없이 가끔씩 우리 정말 특이한 판례들이 있고 근데 그 판례가 좀 약간 시사점이 있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거의 순수하게 판례를 베이스로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자주는 아닌데 거의 한 2, 3년에 한 번꼴로 하나씩 나와요. 한 10점짜리 배점으로 10점, 15점의 배점으로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이 타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쌓아야 되는 지식은 당연히 판례겠죠. 순수 판례 베이스인데 판례 모르면 풀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 초자들이 이 타입의 문제를 고득점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고득점을 할 그 정도 실력이 쌓일 때가 오겠죠. 아무튼 하지만 판례 공부는 당연히 법학시험의 기본이기 때문에 판례는 제가 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판례 베이스로 나오는 문제는 이런 문제를 잘 하려면요. 판례 공부를 요령껏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 간평 수험생 몇천 명 되잖아요. 근데 몇천 명 중에서 딱 한 두세 명만 알고 있는 판례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그 두세 명이 나야. 그런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를 공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남들이 바보도 아니죠.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학원 강사님들도 다들 열심히 준비해서 알려드리는 뭐 열심히 하고 있는 다들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안다? 그건 아마도 남들이 모르는 강사님들이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타입을 준비할 때 남들이 아는 수준까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남들이 아는 수준의 판례 그 강도 조절은 이제 저 같은 강사가 해드리는 거죠.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적어도 내년 시험장에 들어갈 때 남들은 알고 나는 모르는 그런 판례는 없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 타입은 약술 문제. 약술 문제는 약식으로 서술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도 끝도 없이 적으라는 문제도 있고 가끔씩은 이제 틀 나름의 이제 분석하는 틀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충 이렇게 한 5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각각의 타입별로 해당 타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되는 지식에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지식들을 저희 기본 강의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타입의 문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라는 문제. 이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간평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례형 문제거든요. 이제 주로 판례를 베이스로 한 사례 사실관계가 쭉 주어집니다. 그래서 쭉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행위를 찝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문제에서 뭔가 이제 분쟁이 있으니까 법학에서 시험에서 법학적으로 판례가 나온 거고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거잖아요. 분쟁이 있는 행위, 그 행위를 찝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행위를 찝어낼 줄 알려면 당연히 우리는 그 해당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 타입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행정법의 영역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트러블 포인트가 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주로 처분이거든요. 처분이라고 합니다.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보셨죠? 행정처분. 그래서 그 문제에 쭉 나오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처분이라는 행위를 찝어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을 기르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처분인지 어떤 게 처분이 아닌지를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뭐 인가, 허가, 특허 이런 건 다 처분인데 뭐 다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뭐 그런 행위들도 있겠죠. 그런 걸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행위가 처분이라는 거를 알아냈다면 그 처분은 구체적으로 무슨 처분인지 그리고 그 처분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 행위인지를 알아야 이 첫 번째 타입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분은 기본적으로요. 기속행위라는 게 있고 재량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시험에 문제가 되는 행위는 거의 한 99% 이상 처분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처분은 기속행위라는 게 있고 재량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카테고리가 나뉘는데 잠깐 제 설명을 쭉 따라와 보세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라고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는 이거 먼저 설명드려봐야겠다.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기속행위라는 건 말 그대로 구속된다. 법에 의해. 행정청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법이 정하는 대로만 해당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때 우리는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딱 직관적으로 느낌 오죠? 법률에 기속된다. 행정청은 자유가 없다.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게 기속행위란 말이에요. 그러한 기속행위가 법률에 구속이 된다면 기속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단 근거는 판단의 기준은 법률일 거예요. 왜냐하면 법대로 하라고 해서 법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지. 법대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잘했나 잘못했나를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은 당연히 구속하고 있는 그 법률. 이 법률이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요. 자유가 부여됩니다. 자유인 법률. 행정청에게 법률이 일정한 테두리라고 할게요. 테두리.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부여한 거예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는 행정청 마음대로 해라. 예를 들어 뭐 이제 평가사에게 업무 정지를 매길 때 3개월을 할지 2개월을 할지는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해라. 다만 맥시멈 3개월을 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나름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행위가 재량행위인데 우리가 문제를 쭉 보다가 이거 재량행위잖아 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 재량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기속행위는 우리 법률 가지고 명문의 법 규정을 가지고 법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법률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걸 우리 성문법, 예, 명문의 법 규정, 네, 문서화되어 있는 성문법이겠죠. 그 문서화되어 있는 그 성문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먼저 가지고 판단하고요. 근데 어지간하면은 행정청이 이제 공무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명문의 법조문은 준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케이,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불문법이라는 게 있죠. 뭔지 대충 아시죠? 불문법이라는 거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하지만 국민 모두가 이건 당연히 법이고 지켜야 된다라고 동의할 법한 그런 것들. 그런 게 불문법이란 말이에요. 다시 재량행위로 돌아와서 어떤 재량행위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한데 그 자유가 불문법이랑 충돌을 한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유라는 건 무제한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지켜야 될 선, 누구도 뭐라고 탁 픽스해 놓지 않았지만 모두가 동의할 법한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 자유는 잘못 행사된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기속행위가 위법이 되려면, 기속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 우리는 성문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성문법 준수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량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성문법은 당연히 첫 번째로 이제 법의 테두리를 지켰는지를 봐야 되니까 성문법은 당연히 판단 기준이 될 것이고 플러스 불문법. 네, 기속행위랑 조금 다르죠. 그 행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다른 거예요. 재량행위는 성문법 플러스 불문법을 모두 적용해서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원칙,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들이 이제 행정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불문법이냐 아니냐, 일반 원칙이 불문법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일단 지금 우리는 완전 법을 모르는 초짜들이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첫 번째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일단 그 행위를 문제 사례에서 그 행위를 찝어낼 줄 알아야 되고 그 행위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법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되는 법조문들을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 첫 번째 타입의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거. 위법성의 판단 기준이라는 말은 이 법을 어기면 곧바로 위법이다. 그때 그 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법이라고 인정하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배울 거예요. 일단 성문법을 먼저 배우고 일단 불문법을 먼저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불문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성문법을 배울 겁니다. 성문법이라고 하면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뉘거든요. 헌법도 성문법이고 법률도 성문법이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 다 성문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제가 아마도 지금 1교시죠. 2교시, 3교시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첫 번째 타입을 풀기 위해서 법령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행위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배울 겁니다. 이건 아마도 2차시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행위는 각각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저에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타입의 문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 우리 평가사 시험에 보상법규 시험에 근본이 되는 문제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은 간단합니다. 관련 법령을 알아야 되고요. 관련된 판례를 알면 됩니다. 심플하게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저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화성에 살고 있는, 동탄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상속받은 이제 토지가 있는데 그 지역이 수용된다는 소문이 있다. 근데 아직 이제 사업 인정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수용이 될 것 같은 이 뭐 보상계획 공고 같은 그런 것만 있는 상태였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무튼 이게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말해달라 그러길래 이거는 그건 이제 그거 들으려면 돈 내고 들어라 그러고 일단 법조문만 가지고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때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일단 친구가 제가 있는 사무실에 왔죠. 놀러 왔죠. 그래가지고 제가 법조문을 딱 펼쳐놓고 같이 한번 보자고 법조문을 딱 펼쳐놓고 자 봐라. 네가 지금 해당하는 건 우리 법 70조에 해당하는 70조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그리고 보면은 시행령에 시행 규칙에 몇 조에 네가 딱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너는 보상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자 법을 모르는 일반인인 제 친구가 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법조문을 제일 먼저 펼쳐들었습니다. 당연하죠. 법대로 가는 건데 당연히 법대로 보상도 법대로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법조문을 가지고 제일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근데 친구는 여전히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 법조문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나?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보상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인터넷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판례를 보여줬죠. 그 해당 상황에서 유사한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제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께서 비슷한 너랑 비슷한 상황에서 보상을 해주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더라. 결론을 보여주고 그 결론으로 가게 된 논리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는 이제 안심을 하더라고요. 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제 친구한테 학설 이야기 할까요? 말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학설 필요하겠어요? 학설은 물론 하면 좋죠. 교수님들의 그런 거 있으면 좋죠. 근데 현실이랑 약간 거리가 있죠.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 우리 시험은 학설이 별로 없는 시험입니다. 우리 보상법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공익사업이 진행되어 왔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어 왔겠어요. 이제 눈물과 이제 그런 게 있어 왔겠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송과 수많은 다툼과 그런 거 끝에 현행 토지보상법, 저는 이제 공익사업법이라고 부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현행 토지보상법이 현행 법으로 이제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분쟁을 이겨내고 수많은 헌법소원을 이겨내고 현행 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법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법만큼 완성도 높은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도 딱 거의 진짜 완성도 높은 법조문으로 존재하고 판례 역시 너무나 많은 판례가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사실 이제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간평의 영역에서는 판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판례는 잘했다 못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분석이 되는 거지 교수님들의 학설이 먼저 등장하는 경우가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타입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설 물론 제가 이제 중요한 학설들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학설은 후순위로 둬도 괜찮다. 오히려 법조문 가장 중요한 건 법조문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수험생분들 좀 이제 같이 막 제가 이제 100명이 넘는 수험생들을 만났죠. 아무튼 그리고 다른 교재나 이런 것도 많이 분석을 하고 했지만 왜 이렇게 법조문을 홀대할까? 법조문만큼 파워풀한 근거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 법학시험은 분쟁이 있는 상황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인데 우리의 미션인데 법조문을 잘 안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근데 저희 이제 정태산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현행 합격의 정설 법학을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법교를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제 수업을 듣고 나시면 우리 평가사법 토지보상법 평가사법 부공법을 마스터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굉장히 법조문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판례도 제가 잘 알려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판례를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요한 판례들을 요지를 딱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 다 남들이 아는 판례는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판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문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를 해야 된다. 심지어 이제 극단적으로는 판례 번호가 있죠. 뭐 89, 1, 2, 4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 판례 넘버링까지 외워가지고 답안지에 보여줘야 60점대, 70점대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고득점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판례 번호까지 적었기 때문에 고득점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정도로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제 내피셜이 아니라 교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들 똑같은 말을 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박균성 교수님 뭐 그런 분들도 유튜브나 다른 데서 보면은 이제 오히려 판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를 해서 적은 사람을 보면 본인은 위화감을 느끼고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판례의 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관련된 판례가 나왔을 때 무조건 막 쏟아내듯이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안 쓴 것보단 낫지만 좋지만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판례를 공부할 때도 암기를 이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결론으로 가게 된 논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요 판례들을 이런 식으로 법조문이랑 또 판례는 세트로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법조문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지식들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이걸 제가 실제 수업을 할 때도 이건 개별법 파트에서 이렇게 하겠죠. 개별법 파트에서도 관련 법조문이랑 판례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세 번째 타입의 문제. 세 번째 타입의 문제는 권리 구제 수단을 묻는 문제입니다.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고요. 이거는 행정구제법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권리구제 수단을 묻는 문제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수단이라는 게 생각해보세요. 주로 소송 같은 거란 말이에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잘하기 위해서 일단 관련 법령을 알아야 돼요. 현행 우리 헌법에서 따라서 우리 헌법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권리구제 수단이 무조건 법조문 안에 들어가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토지보상법, 공익사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익사업법에서도 각 상황별로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을 써야 되는지가 명시가 돼 있어요. 국민들이 하도 이제 분쟁이 많고 예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입법자들이 법에다가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해라. 뭐 그런 식으로 피고를 누구로 해라. 그런 식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해당 수단이랑 관련된 법조문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권리의 법적 성질을 알아야 돼요. 우선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법에 나오는 특히 그 문제에서 그 사례형 문제에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권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국민이 주장하는 그 권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가 민간인들 간의 사인과 사인들 간의 분쟁이라면 사인과 사인들 간의 권리에 대한 다툼이라면 그걸 사건이라고 하죠.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할 때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라면 그 권리가 만약에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될 거예요. 국민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이니까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권리가 공권이라면 퍼블릭한 뭔가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그런 권리라면 행정소송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다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요. 주로 이 사람이 제기해야 되는 소송을 설명하라.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불복 방법을 검토하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약술 문제입니다. 약술.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뭐 의의와 이런 것들 설명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하라.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교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는 그 소송상의 수단 또는 뭐 다른 수단을 설명하라는 문제이긴 하지만 교수님이 시킨 것만 딱 하면 안 되는 거죠. 교수님은 설명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수단을 설명하기 이전에 왜 그 수단을 써야 되는지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수단을 약속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권리의 법적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권리가 있으면 우리는 딱 보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는 법 몇 조에 근거한 권리로서 그 권리는 공권이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행정소송 중에도 특정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라고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송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구제 수단을 묻는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일단 법조문에 이 권리 역시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래서 이제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그 권리들을 일단 우리 시험의 영역에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 권리를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조문을 가지고 알게 될 겁니다. 그 해당 권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게 공권이고 어떤 게 사건인지. 그리고 공권 중에서도 뭐 형성권이니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권리는 형성권이고 어떤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권리다. 그런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수단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행정소송에는 어떤 소송들이 있는지, 행정심판에는 어떤 심판들이 있는지, 그리고 소송 심판 말고 다른 수단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관련 법령과 함께. 이렇게 세 번째 타입이고요. 네 번째 타입은 순수 판례를 베이스로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필요한 지식은 법령이죠. 법령이 아니라 당연히 첫 번째로 판례죠. 판례 베이스인데 당연히 판례를 알아야죠. 판례 모르면 이 문제 절대 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법조문과 항상 세트로 가거든요. 상식적으로 이게 먼저 이제 여러분은 법학의 비읍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소송을 제기하는 이제 국민이 변호사랑 같이 하겠죠. 변호사들이 소장을 쓸 때 뭐라고 쓰냐면 행정청이 이 국민에게 가한 이 행위는 법 몇 조 몇 조 몇 조를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뢰인을 구제해 주세요, 판사님. 이라고 소장을 쓴단 말이에요. 반드시 법조문을 명시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판례에서도 당연히 그 해당 행위가 법 몇 조 몇 조 몇 조를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판결이 내려지겠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소송 자체가 애초에 해당 법조문을 준수했냐 준수하지 않았냐를 가지고 다투는 건데 판례가 법조문이랑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순수 판례를 배경으로 나온 문제라 하더라도 반드시 세트가 되는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세트로 같이 공부를 해서 그리고 이 세트를 가지고 답안지를 이제 써내는 연습도 따로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그건 우리 기본 강의에서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건 나중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나 다른 문제풀이 강의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우리는 지식을 쌓는 게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판례를 법조문과 함께 학습을 하시면 네 번째 타입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지식, 요령, 수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두 개를 나눠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식의 양을 최소한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의 양은 당연히 있겠죠.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시험을 볼 수 있다 하는 최소한의 수준은 있겠죠. 그리고 그 지식을 적절하게 풀어내는 요령, 답안을 쓰는 요령 그런 것들은 지식을 쌓는 공부랑은 별개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을 쌓는 공부와는 별개로. 지식은 기본 강의로 쌓는 거고요. 훈련은 기출문제로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로 요령을 익힌 다음에 다른 사례 문제나 다른 그런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이제 숙련도를 높이는 거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요령을 익힌 다음에 그 요령을 숙련도를 높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우리 법규뿐만 아니라 다른 실무와 이론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림동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만나기 힘들 수도 있는데 7년차, 8년차 제가 본 분은 제일 많이 하신 분이 14년차 분이 계셨습니다. 슬프지만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분들이요. 저보다 이제 저 옛날에 우리 공인사업법이 옛날 토지수용법, 공특법 시절 때부터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연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그 판례 학설 그런 것들 막 줄줄줄 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14년, 7, 8년 이상을 공부를 하신 이유가 있겠죠. 지식이 모자라서는 절대 아닐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교수님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7, 8년 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눠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령은 요령대로, 지식은 지식대로 그렇게 하시면 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 그렇게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결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타입의 문제. 마지막 타입은요, 약술 문제. 약술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행위에 대한 약술 문제가 나오고요. 예를 들어 무슨 뭐 타당성 조사에 대해 설명하라, 뭐 그런 거. 조직에 대한 약술, 뭐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에 대해 설명하라, 뭐 그런 식으로. 조직에 대해서 우리 각종 위원회가 나오죠. 뭐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보상협의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약술. 그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우리 평가사법 25조에 있는 평가사가 준수해야 되는 성실 의무에 대해서 성실 의무 등에 대해서 설명하라. 밑도 끝도 없이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다 그냥 적으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튼 약술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각 유형별로 약간의 물론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법조문에 있는 겁니다. 약술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조문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고요. 필요한 지식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되겠고 제가 다 알려드리겠죠. 아무튼 이제 하지만 약술 문제를 잘 풀어내는 요령이 또 있어요. 지식을 쌓은 지식을 답안지에 잘 풀어내는 그 요령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참고로 이제 초짜들이 약술 문제를 가장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타입의 뭐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라 그런 문제는 법학의 근본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고득점을 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 써도 교수님들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잘 안 줘요. 하지만 약술 문제는요, 말 그대로 약술, 서술하라는 거잖아요. 쓰면 쓰는 대로 족족 점수를 줍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제가 합격하던 해 저는 문제 4번이 10점이었는데 8.5점을 득점했거든요. 네. 10점 중에 8.5점을 득점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를 적었냐? 한 페이지 조금 넘게 적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중에 우리 간평식에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10점짜리를 보통은 우리 솜가에서 1.6페이지 한 페이지 반 조금 넘게 적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점당 한 페이지 반 100점에 16페이지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네. 보통은 전체 문제 중에 한 70% 득점하면 사실상 만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10점 중에 실제 우리 간평 수험에서도 수석들이 전체 수석을 보면 60점대 초중반 뭐 그렇고 각 과목별로도 수석을 보면 거의 한 60점 후반에서 70점 초반에서 수석 점수들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70% 득점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최고 득점을 한 것인데 저는 약술 문제에서 8.5점을 득점했다고요. 네.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약술 문제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근본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아무리 잘 써도 점수 득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약술 문제는 쓰면 쓰는 대로 족족 득점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히 수험 기간이 짧게 빨리 합격하고 싶은 우리는 좀 더 확실한 약술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수험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유형들도 다 잘 해야 되겠지만 시험 막판에는 약술을 조금 더 잘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잘 지도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각 6가지, 5가지 유형을 설명드리고 각 유형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렇고 이제 법조문을 잘 활용해야 고득점을 한다. 그래서 법조문을 중요하게 할 겁니다. 개별법 할 때 당연히 법조문을 할 거고요. 근데 행정법 할 때도 법조문을 제가 아마도 다른 강사님들보다 훨씬 더 법조문을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요, 고득점이잖아요. 고득점을 하려면 비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남들이랑 다른 방식이 있는데 교수님들은 굉장히 흡족해야 할 법한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저는 일단 당장 출제위원으로 여러 번 들어가셨던 그리고 이제 저희 간평을 3번 들어가셨지만 과거에 사법시험도 들어가시고 행시도 들어가시고 뭐 아무튼 그랬던 교수님 밑에서 2년 동안 제가 주워 들은 게 많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학부생들 채점도 해봤고 법조문을 잘 써야 되고요. 특히 헌법. 제가 몇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교수님들이 이제 실제 우리의 클래스보다 과대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헌법이고 또 다른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렇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법조문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설령 학설을 좀 적게 줬고 판례를 좀 적게 줬고 답안지의 분량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법조문을 잘 쓰기만 사용만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딱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교수님은 우리를 과대평가합니다. 아, 얘가 원래 법조문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공부를 잘 한 수험생인데 이날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시간이 좀 촉박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부실하게 적었겠구나라고 우리를 좋게 해석을 해줍니다. 똑같은 내용을 적었지만 똑같이 부실하게 적었지만 법조문을 잘 적었고 헌법을 조금 언급해 준 것만으로 우리는 과대평가를 받게 된다고요. 우리의 목표는 과대평가 받아서 빨리 합격하는 게 목표잖아요. 네, 실제로 제 과거에 제가 과외생 분들 중에 가장 극적인 합격하신 분이 있었는데 실무 40, 이론 40.5, 법규 60.5인가 61인가 40, 40, 60을 받아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합격 컷이 49.33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평균이 그걸 커트를 조금 넘은 거예요. 아니다. 그때 컷이 46점 얼마였나? 그랬고 그분이 47점 얼마를 어쨌든 득점해가지고 합격을 하셨는데 40, 40, 60으로 합격하는 말 그대로 법규로 합격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분은 저한테 이제 밥 한번 제대로 사기로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사고 지금까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법규로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고요. 다른 시험은 사실 실무나 이론은 우리 상대적으로 법학 시험에 비해서 역사가 짧잖아요. 법학 시험은 과거 사법 시험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법학 시험 그리고 이제 로스쿨도 있고 이 파이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법학 시험은 근본이 있는 학문의 영역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실무와 이론은 사실은 학문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현업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아무튼 검증된 로열 로드가 있다 법학 시험에서는. 그리고 제가 나름의 로열 로드를 좀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과거에 고득점도 했었고 교수님들한테도 많이 주워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법조문을 잘 활용하도록 제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도 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법학시험의 본질은 분쟁 상황의 해결인데 그때 법조문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학설 중요하지 않다. 학설은 한 3, 4순위 정도 되고 일단 제일 먼저 법조문,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 학설 이 정도의 비중이다. 기본적으로는 법조문만 가지고도 분쟁 상황을 어지간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판례를 보조로 활용해서 분쟁 상황을 해결한다. 네. 우리 시험 자체가 분쟁 상황 해결이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학설을 오히려 아카데믹하게 만약에 제가 대학원을 처음 입학한 입학생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 처음 들어온 친구라면 학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네가 이제 논문 빨리 통과하려면 교수님들 학설을 이렇게 잘 활용해야 된다. 라고 하겠지만 우리 간평 수험생들 수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학설은 과감하게 배제를 해도 된다. 아예 안 해도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학설 볼 시간에 차라리 판례 하나 더 보고 법조문 암기 한번 더 해라. 그러고도 시간이 남고 학설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 시간에 실무 이론 해라. 네. 34회 실무가 꽈락률이 80%였잖아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꽈락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다. 학설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약간 음지에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기본 강의를 행정법을 4회를 하고 개별법을 5회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보강 한번 해가지고 개별법 6회로 했었거든요. 행정법 4회, 개별법 6회를 해서 기본 강의를 끝낸다고 했더니 수험생들이 전부 다 다들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저를. 어떻게 남들은 학원 강의에서는 기본 강의만 해도 막 20몇 회차, 30회차로 가는데 행정법만 해도 10몇 회차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행정법을 4회차 만에 끝낸다는 거냐, 야매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저는 뭐 결과로 이야기했죠. 제가 이제 제 동기들도 합격 10명, 9명 시켰고 그 다음부터 10명씩 다 합격 있단 말이죠. 우리 정태상 아카데미 총 다 모이면 40명 넘습니다. 네, 다 모이기로 해놓고 사람들이 저희 이제 대접 한번 하겠다고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이제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결과로 이야기한 사람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프라이빗하게 제가 지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부만으로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는 지금 과외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과감하게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학원의 강의들보다는 제가 아마도 절반도 안 되는 볼륨으로 수업을 해드리고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저는 항상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한 번이라도 출제된 게 있으면 저는 다룹니다. 근데 지난 30 몇 년 동안 출제되지 않은 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안 한다고 해서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알려는 드리는데 알려드린 다음에 하지 말라고 설명해 줄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네, 우리 오리엔테이션 1회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좀 끊었다가 이제 본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